중국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도입한다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자 문명을 가진 나라가 이웃 국가의 문자 체계를 도입한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문자 개편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환이에요. 처음엔 음모론이거나 이상한 루머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중국 교육부 산하 싱크탱크의 실무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죠. 지금 중국은 문자 체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이 분석한 한글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리, 뉴욕에서 자란 중국계 미국인 교육정책 연구자입니다. 현재 박사 논문으로 문자와 문해력의 상관관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분석을 주제로 연구 중이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세계에서 문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 그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던 중 중국 내부자로부터 도착한 이 연락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중국이 한글을 검토하고 있다. 그 실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문자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답게 다국어 표지판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건 단연코 한글이었어요. 그냥 한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풀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한 건 한글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읽혔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출구, 환승, 수화물 찾는 곳 같은 단어들을 보자마자 모양과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관시킬 수 있었어요. 그 느낌은 꽤 독특했어요. 마치 문자가 나를 위해 설계된 구조 같달까. 시내로 들어오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 외벽의 간판, 전광판, 지하철 노선도 수많은 한글 정보들이 있었지만 그 복잡한 정보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경험. 그게 바로 한글이 가진 힘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논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문자라는 건 이론보다도 경험의 문제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 마포에서 교사로 일하는 제 친구 성우를 만났습니다. 대학원 때 단기 연구 프로젝트로 만난 인연인데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죠. 진짜 왔네? 너 진짜로 한글 연구하러 온 거야? 그래. 너희 나라 문자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더라. 성우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우리 반 수업 볼래? 직접 보면 더 놀랄걸. 그때는 몰랐어요. 7살짜리 아이들이 내 논문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거란 걸. 다음날 아침 성우의 학교에 도착했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 목소리, 교실 앞에 가지런히 정돈된 실내화들, 벽에 붙은 아이들 글씨.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칠판 위에 적힌 글자들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만든 문장을 발표해요. 그 밑에는 아이들이 쓴 문장들이 색색의 종이에 붙어 있었는데 전부 또박또박한 한글로 구성된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나는 엄마랑 고양이를 키워요. 비가 와서 우산을 썼어요. 친구랑 사탕을 나눠 먹었어요. 이 아이들 고작 7살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겪은 일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성우가 말했어요. 얘네 대부분 유치원에서 한글 다 뗐어. 초등학교 들어오면 이미 읽고 쓰는 건 끝난 상태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나이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문자, 체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글은 소리를 기준으로 만든 문자고 그 소리를 자음과 모음이라는 최소 단위로 조합해 음절을 만들어요. 기억, 아가. 이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학습자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 하나하나를 개별 기호처럼 외워야 하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큽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성우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글을 쓰는 거 문자가 가진 힘일까? 아니면 교육 시스템 덕분일까? 성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겠지. 하지만 너도 봤잖아. 이 문자 진짜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어요. 오후 수업 내내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또박또박 쓴 문장, 교실 가득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들, 그리고 그걸 척척 이해하고 활용하는 7살짜리들. 논문으로만 분석하던 문자가
처음으로 생명력을 가진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해 뉴욕 퀸즈에서요. 그날은 영어 쓰기 시험이 있던 날이었는데 저는 너무 긴장해서 시험지를 보자마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철자랑 발음이 달라서 늘 혼란스러웠고 선생님은 그냥 외워야지라고 했지만 저는 왜 그걸 외워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작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한국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아이들은 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음절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었어요. 문자와 생각을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논문 초안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사고력을 구조화하는 체계이며 모든 인간이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지 도구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중국 교육부 실무자가 왜 그렇게 진지한 태도로 한글을 언급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단지 쓰기 쉬운 문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문해력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미 중국의 교육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꽤 많이 수집해 두었어요. 특히 관심을 가진 건 바로 문맹률이었죠. 표면적으로 중국의 문맹률은 2% 이하로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의 실질적인 기능적 문맹률, 즉 글자를 읽고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은 15%가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자 자체의 복잡성이 개입된 문제죠. 한자는 기본적으로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들은 발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중국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점점 더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지식 격차는 확대되고 정보 접근성은 불균형해지고 문해력 기반의 직업군은 특정 계층에게만 열려있는 구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소리 중심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며 단순한 구조를 가진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제가 쓴 논문이 이 흐름 속에서 실제로 회자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논문은 원래 미국 학계에서 발표한 것이었고 언어 접근성과 사회 계층 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소개됐던 글이었죠. 그런데 그걸 중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번역해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엔 이런 메모도 붙어 있었어요. 한글의 구조를 적용한 새로운 문자체계 실험 가능성 검토 요망. 그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단순한 가설이나 상상력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한글을 참고한 문해력 실험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본 그 7살 아이들의 교실 풍경이 이제 중국의 미래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절반쯤 지나가던 즈음 제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보낸 이는 바로 처음 제게 한글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중국 교육부 산하 싱크탱크의 실무 책임자 리우 선생이었죠. 에단, 혹시 이번 주 안에 베이징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실험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정이 한국에서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확인, 인터뷰, 그리고 논문 수정 작업.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뭔가 더 깊은 이야기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베이징에 오라? 그는 추가로 설명을 덧붙였어요. 당신이 언급한 한글 기반 인지 학습 모델을 실제 적용한 교실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중국은 정치적 민감성이 큰 나라이고 외부 연구자가 그 내부 시스템에 발을 들인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일이 단순한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흔드는 전환점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정리하고 친구 성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죠. 성우야, 나 갑자기 중국 가게 됐어. 뭐? 왜? 거기서 또 뭘 보려고? 내가 보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중국이 진짜로 한글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 성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넌 결국 또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 아닙니다. 이 비행기가 도착하면 저는 진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중국의 교육혁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낯선 습기와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베이징 공항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중국계 미국인인 저조차 완벽히 적응되지 않는 공간이었죠. 리우 선생의 비서가 저를 픽업했고 우리는 곧장 교외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이동했어요. 도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이 학교는 중국에서도 문해력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촌 지역이었어요. 학교 입구에는 다소 낡은 간판과 함께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징원수 스이엔반, 개강소리로 배우는 문자혁명. 그 아래 낯익은 단어가 보였어요. 본 프로젝트는 한글의 문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기능적 문해력 향상 실험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한글이라는 말이 중국 국립학교 정문에, 그것도 이 정도 크기로. 리우 선생은 조용히 웃으며 저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이 실험반은 평균 학습 속도가 중국 전체에서도 가장 느린 아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절반이 넘는 학생이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교실 문을 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 가, 는, 손, 말, 을, 정, 합, 니, 다. 아이들이 또박또박 소리내며 읽는 겉명백히 한글이었습니다. 교실 앞 칠판에는 한글식 음절 블록이 그려져 있었고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고 그걸 다시 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교사가 말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바나나, 비행기, 부모님. 그들이 배우는 건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자기 모국어인 중국어를 한글식 구조로 표현하고 훈련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들, 작년까지만 해도 한자를 외워도 기억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추, 라에, 아에. 수없이 반복해도 모양과 소리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글을 그림으로 외우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글을 만나자 갑자기 말하고 쓰고 소리내는 법을 깨우친 거예요. 이건 문자 체계가 가진 설계의 힘이었어요. 외워야 하는 문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의 혁명. 한글은 이 아이들의 침묵을 뚫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기회였다. 실험교실 참관이 끝난 직후 리우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당신을 한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 정책회의인데 외부인이 들어오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눈치챘어요. 이 실험이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리부트 시나리오라는 걸. 다음날 오전 우리는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어느 회의실로 향했어요. 건물 외관은 일반적인 행정청처럼 보였지만 내부 회의실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5명의 교육정책 수석, 언어학자, AI 기반 문자 시스템 개발자까지 모두 중국 교육 정책의 핵심 실무자들이었죠. 그 자리에서 처음 공개된 자료는 중국 내 문해력 불균형 심화 보고서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전국 기준 기능적 문맹률 14.7%, 농촌 지역 10세 미만 아동의 한자 습득, 지연율 38%, 한자 인지운용 능력 격차 도시권 평균의 3.5배. 리우 선생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해력 향상이 개인 노력의 영역이라는 말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문자 자체가 벽이라면 그 벽을 허물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논문에 언급된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언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의의 주제는 단순한 문자 개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건 중국어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열쇠를 한글의 구조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수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장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언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반드시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며칠 후 리우 선생은 저를 작은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전국 실험반의 성과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총 12개 성에서 실험반을 운영 중입니다. 각과는 평균 20명 내외 총 240여 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죠.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 각 반별 문해력 향상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든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6주 만에 평균 읽기 능력 3배 향상, 쓰기 능력은 기존 커리큘럼 대비 4.2배 향상, 학생 스스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은 기존 18%에서 79%로 급증. 이 수치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었어요. 문자, 체계 자체가 학습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실험반에서 쓰이는 건 완전한 한국어 교재가 아니었어요. 한글의 음소 체계를 응용한 중국어 맞춤식 커리큘럼이었고, 모든 발음은 중국어지만 표기 방식은 한글 블록 조합 구조를 따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는 미음, 아, 마, 바는 비읍, 아, 바. 중국어 발음을 소리 중심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성한 것이었어요. 리우 선생은 말했어요. 한글의 위대함은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정신, 우린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수천 년 한자 문화를 지켜온 중국이 지금 이 순간 이토록 진심으로 한글의 철학까지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 설계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리우 선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글은 이제 세계 공통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녹음기와 노트북 사이를 오가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리우 선생의 말, 아이들의 웃음소리, 회의장에서 들었던 숫자들,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그 순간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팀, 제목 귀하의 연구 관련 초청건. 내용은 이랬어요. 귀하의 논문과 현장 연구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문해력 포럼에 공식 초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글 응용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대한 발표를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모든 흐름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탄생한 문자,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읽고 쓰는 도구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새로운 문명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리우 선생에게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 국가지도부 내부 검토 중. 당신의 실험반 결과가 정책 제안 초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용히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어요. 한국과의 문자 체계를 바꾸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 문화, 이념 모든 걸 건드리는 거대한 결단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그들의 눈에 가능한 미래가 보였다는 것. 그 미래는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 달 전 이곳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제가 이 문자의 힘을 직접 목격했고 그 힘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국제문해력 포럼이 열린 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각국의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까지 그야말로 문자와 교육의 최전선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포럼 마지막 세션, 문자 구조와 문해력 향상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 세계 문해력의 새로운 시작. 처음에는 의심 섞인 눈빛도 느껴졌어요. 한국인도 아닌 중국계 미국인이 한국의 문자를 들고 나와 세계 문해력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 내륙 농촌에서 자란 7살 소녀입니다. 작년까지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아이였죠. 그리고 화면에 다음 장을 띄웠어요. 그 아이가 한글 구조로 쓰인 중국어 단어를 또박또박 읽고 문장을 쓰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단 6주 만에 스스로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왜냐고요? 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결과를 보여주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문해력은 선택받은 이들만의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문자 한글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는 이제 한글을 단지 한국의 문자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인류 모두의 문자로 확장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조용했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거센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글은 더 이상 국경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교육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초청됐어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한국 측은 물론 중국에서 온 고위 관계자 몇 명도 조용히 참석해 있었죠.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중국 측 인사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현재 한글 기반 문자 체계를 활용한 시범도시 지정 프로젝트를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어요. 시범도시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광둥성과 쓰촨성 일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식 커리큘럼의 보조 문자 체계로 한글식 음소 기반 표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문해력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공 개입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그저 제 논문의 한 단락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중국은 한자를 보완하는 보조 문자 체계로 한글식 구조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수천 년의 한자 전통을 가진 중국이 스스로의 문명 틀을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글은 결국 가장 닫혀있던 마음마저 열 수 있는 문이었구나.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인류 모두를 위해 설계된 문자. 이제 그 문이 세상으로 활짝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문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 혁명. 그 중심에 바로 한글이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고 동남아 국가들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교육 NGO들까지 한글 기반 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조차 배울 수 없던 이유. 그건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500년도 전에 그 해답을 내놨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한 최적화된 소통 도구예요. 문해력의 장벽을 부수는 무기, 교육 불평등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세종대왕의 결심이 이제 전 세계에서 혁신으로 불리고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세계가 선택할 문자는 한글이고 세계를 가르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한글의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힘, 한글의 감동을 전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